재건축과 재개발 어디에 투자할까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사업 단계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기존 노후주택의 소유자, 즉 조합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은 택지지구가 부족해서 기존 아파트나 저층 노후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조합원도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는 넘어야 될 사업 단계가 아주 많습니다. 정비 사업의 조합원이 되고자 한다면 사업 단계 이해가 기본인 이유죠.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약 10년 동안 크게 10여 개의 사업 단계를 넘어야 하는데요. 사업 단계별로 성격이나 의미 등이 다른 만큼 각각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계획이란 말 그대로 정비 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사업의 기본 방향과 사업 기간 등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주민 안정을 위한 재건축 추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에서 수립했던 정비 대상을 보다 상세하게 확정짓는 과정입니다. 개발 대상의 세대를 보다 구체화하고 구역의 명칭과 면적, 범위 등을 명확하게 결정합니다. 추진위와 조합 설립은 정비사업의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인데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리더를 조합원 투표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이 끝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면 반환점을 돌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대부분 확정되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원 개개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면 사실상 이제는 정비사업이라기보다는 신규 건축사업의 절차와 동일해집니다. 최종 확정된 조합원들이 본격적인 이주에 돌입하고 기존 건축물들은 철거됩니다. 조합원분 외 물량에 대해 일반 분양 청약 접수까지 마무리되면 사업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공 후 2에서 3년 후 새로운 건물이 준공되면 입주와 정산으로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재건축 투자는 수입성이 높은 중층 이하 대단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우수한 10층 이하의 중저층 아파트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는 약 35만여 가구로 이 중 10층 이하의 아파트는 전체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저층의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수입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과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개발 가능한 용적률에 여유가 많아서 5에서 10층 단지를 30층 이상의 고층으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층수로 늘어나는 가구 수만큼 일반 분양할 수 있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낮춰주죠. 하지만 이처럼 수익성 좋은 중저층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씨가 마르는 상황인데요. 저층이면서 단지 규모가 큰 단지일수록 일반 분양에 따른 조합원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희소성이 높아진 수도권 10층 이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는 사업 추진 의지와 면적 입지 확인 후 접근해야 합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들은 재건축과 달리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연립, 원룸 등 저층 주택이 밀집한 곳들입니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과 달리 하나의 구역 내에서도 조합원 간 양극화가 심하고 조합원 수가 많아 의견 수렴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성으로 대부분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이 주도해 뉴타운 같은 대규모 구역을 설정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형태로 진행되곤 합니다. 사업 면적이 클수록 새로운 기반시설 조성 확보에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수도권 재개발 구역들은 주택 노후도가 심한 상황이지만 거미줄처럼 엮인 지하철로 인해 역세권 입지를 구축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게 형성된다면 개발과 분양을 통해 사업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투자, 주변 시세 등 외부 요인 분석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만 바라보고 정비사업 투자에 나서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투자에 나서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정비사업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정부 정책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게다가 최종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주변 시세 흐름이 절대적이죠.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야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일반 분양가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주변 시세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추진된 정비 사업들이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크게 상승했고 사업 추진도 원활했기 때문입니다. 즉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 집을 지을 때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 책정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이 그만큼 많아져 사업 추진도 빨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정비사업과 주변 환경 사이에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야 적정한 투자 환경이 갖춰지는 겁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장기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은 노후 문제로 인해 투자자가 실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있는데요. 결국은 투자 상품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투자용 상품은 경기 변동에도 취약합니다. 재건축 시장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정부의 정책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 급락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결국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 관점은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 파악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비구역의 사업 단계나 아파트의 중저층 여부, 개발을 위한 사업 면적, 입지 환경, 조합원 사업 추진 의지 등의 내부 요인들은 외부 요인 분석 다음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정비사업 투자 접근 방법입니다.